평온한 노후를 위해 관계를 마무리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인연이 얽히고 풀리며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거의 인연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정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상처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마음속에 남아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평온한 노후를 위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필요 없는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평온한 노후를 위해 관계를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을 다룹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감정을 덜어내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할수록 그 감정은 더 큰 짐으로 남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감정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언제든 떠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지속된 관계나 깊은 인연은 끝날 때 더 큰 아쉬움이나 슬픔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을 정리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미련, 원망, 후회, 아쉬움 등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감정이 한결 덜 막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감정을 떨쳐내기 쉬워집니다.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통해 구체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계의 상실에 대해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일종의 상실 경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실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을 적절히 표현하며 보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도는 단지 죽음이나 이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에도 애도는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관계가 끝나면서 느끼는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일수록 끝날 때 아쉬움과 상실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슬픈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별과 상실이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상실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상실감을 느끼며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건강한 감정 정리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애도 과정을 통해 감정적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관계나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느끼고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계에서의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역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위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찾거나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은 줄어들고 자녀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부여된 역할에 얽매이기보다는 각자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멀어지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과거의 역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 노년의 평온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기 만족과 자아 성찰을 통해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만족을 찾는 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친구들, 사회적 관계에 힘써왔다면 이제는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자아를 탐구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뒤로 한 채 관계에만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적 자아와의 친밀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관계에서 얻는 만족보다 자기 자신을 통해 느끼는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기대나 의존을 줄이게 하고 자신에게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 얻은 자기 인식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나 상처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의 순간에서 감사함을 찾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현재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은 주로 과거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인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거나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온 관계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은 우리 삶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관계가 남긴 교훈에 감사하며 더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놓아주는 것은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인연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얻은 교훈에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을 비우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위해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역할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아 성찰을 통해 자기 만족을 찾으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고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거나 역할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제는 현재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평온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비로소 얻게 되는 3가지. 사람들에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밤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나이 들어가는 4가지 유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